네, 다음으로는 사과하기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하기는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전형적인, 대표적인 소극적 공손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과하기를 굳이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사회적인 규범을 위반했을 때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내가 그 사람의 권리나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 이를 만회하려는 화자의 노력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과 행위는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적 수단이잖아요. 사회적 질서를 내가 어겼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보상 표현인데 그런 점에서 그 해당 사회에 이런 사과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것들이 사과하기인지, 사과하기 화행을 구성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 그 언어가 사용되는 혹은 그 문화권의 규범이나 가치관을 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그런 화행입니다. 그래서 사과하기가 없는 언어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남한테 피해를 전혀 주지 않는 무슨 진공 상태에서 살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사과하기가 없는 문화권은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어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사과가 요구되는 상황, 사건의 심각성, 내가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적절한 배상 정도들이 상당히 문화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 하에서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화자와 청자 사이의 사회적인 거리, 힘의 관계, 권위나 권력의 관계 등과 같이 사회적인 변수에 따라서도 사과의 양상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화적 차이가 상당히 잘 보이는 화행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뭔가 사회적 규범을 위반한 것의 정도가 똑같더라도 문화권에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사과 전략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하철에서 발을 밟았어요. 물론 내가 나의 발이 얼마나 무거우냐에 따라 그게 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준 정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아니면은 다른 걸로 좀 완전히 객관적인 사과의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왜 맨날 발 밟은 거 이렇게 전형적이고 이렇게 재미없는 예만 생각이 나지. 사과를 하는 상황이 정말 많텐데. 어, 어, 맨날 누구 지나가다가 치고 이런 것만 생각이 나네요. 네, 어쨌든, 내가 그 사람의 발을 밟았거나, 지나가다 가방으로 쳤거나, 어, 아니면 뭔가 재물의 손상?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누군가가, 네네네. 뭔가를 빌려줬는데 내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누가 나한테 아이팟 요즘에 쓰지도 않는 아이팟은 뭐냐 도대체. 아이패드를 빌려줬는데, 내가 그거를 쓰다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사과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거를 잃어버린 상황 자체는, 똑같지만, 이게 누구이냐에 따라 정말 막 돈이 많은 그냥 돈을 뿌려도 되는 그런 친구라면 길에 돈을 뿌려도 되는 친구라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그걸 잃어버린 상황은 똑같은 거잖아요. 빌린 것에 대해서 잃어버린 상황. 그렇다고 할지라도 문화권에 따라서 혹은 이런 사회적 변수에 따라서 사과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이제 좀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위반의 성격, 위반의 강도, 위반의 상황, 또 관련된 두 사람의 관계, 친한지, 별로 안 친한지, 상하 관계, 성별 등에 따라서 전략 사용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 전략은 딱 몇 가지로 완전무결하게 분류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코헨 올슈테인이라는 또 이제 유명한 학자들이 사과 전략을 이제 나름대로 네 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를 해봤어요. 이거보다 더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살펴봤을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더라라고 분류를 한 네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명백한 사과 표시입니다. 그래서 관련 동사라고 하면 미안합니다 뭐 이런 거겠죠. 미안하다, 사과하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명백한 사과 표시. 그 사과와 관련된 동사를 사용한 그런 명백한 사과 표시가 첫 번째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는 사실 많이 사용 안 하시죠, 한국어에서. 그래도 가끔 이제 쓸 일이 아예 없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약간 실례합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어서 예전부터 이게 무슨 한국어 교재나 뭔가 표현에서 굉장히 메인으로 등장을 할 때가 많은데 별로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한국인들의 일상을 살펴보면 실례합니다의 빈도수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그냥 제 스스로 좀 관찰을 해봤는데 뭐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사용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봤는데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좀 빈도수가 낮은 건 사실이에요. 딴 얘기였고 어쨌든 명백한 사과 표시 그 다음에 사과 전략 중에 하나가 설명이나 해명. 저희 아들만 해도 5살, 이제 한국 나이로 5살인데, 이제 미안하다고 엄마한테 미안해요, 죄송해요 라는 표현을 모르지 않아요. 이제 다 알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 사는지도 아는데, 그걸 하기가 싫은가 봐요. 제 머릿속까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 전략을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5살 되니까, 약간 제가 자랐을 때 핑계에 가까운 뭔가를 이렇게 일부러, 제가 봤을 때 일부러 던지거나 떨어뜨렸는데, 뭐 손에서 미끄러졌다,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선풍기나 이런 거 분해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물건을 분해하는 거. 그래서 이제 분해를 제가 이렇게 용인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쓰는 물건을 다 이렇게 부셔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어 이게 자기는 뭔가를 그냥 버튼을 누르려고 했다. 그냥 틀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 해명이 아니고 약간 핑계 약간 거짓말 같긴 한데, 네, 그런 것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과실의 인정이나 책임감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 잘못입니다. 그래, 네가 맞아. 이렇게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런 식의 인정이나 책임감 표현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가, 여러분 이거 많이 하시죠? 저는 이거 많이 하는데,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눈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과 전략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이거 말고도 아마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과제를 내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화행의 전략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과하기와 관련해서 연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봤던 이 코엔하고 올슈타인이 했던 연구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세 그룹으로 나눈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과의 빈도를 살펴봤는데 이제 빈도에 있어서도 문화권마다 차이가 나고 또 전략에 있어서도 문화권마다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빈도수를 봤을 때 얼마나 자주 사과를 하는가에 관련된 것이죠. 영어, 러시아어, 히브리어를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영어권의 사람들이 사과의 빈도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러시아어권, 그 다음이 히브리어권,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어디쯤 있을까? 뭐 중국어는 어디쯤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도 뭐 조사를 해보면 제일 재밌겠지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순서는 사과의 빈도수의 순위는 이렇게 나타났고,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니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이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할 때는 사과를 덜 했대요. 그러니까 사과의 빈도수 자체는 영어, 러시아어, 히브리어였는데 이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말을 할 때, 그러니까 학습자겠죠. 제2언어 화자일 때는 사과를 덜 한다라는 사실도 밝혀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사회 문화적 규범에 대해서 이 화자들이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 언어권에서는 내가 영어에서 하는 만큼 사과를 하면 굉장히 사과의 남발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 문화적 규범에 대한 이해가 반영된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원어민보다는 사과의 빈도수가 높았다.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 규범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내가 학습을 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예도 있었지만 또 흥미로운 것은
모국어 전이 현상 때문에 모국어에서 내가 사과를 하던 습관 때문에 원어민보다는 확실히 사과의 빈도수가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언어 습득이나 언어 교육에서는 중간 언어라고 하는데요. 중간 언어적 그런 특징이 나타난 거죠. 다음으로 이제 영어하고 이태리어 사이의 사과 전략의 차이를 살펴본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태리어는 자기 보호 유형이 많았다라고 해요. 왜 이탈리아가 약간 한국인하고 정서가 비슷하다 이런 말 가끔 하잖아요. 뭐 실제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 보호 유형, 사과하는 사람이 자기의 과실을 부인하거나 상대방의 너그러운 처단에 호소하는 식으로 나의 체면 유지에 신경을 더 쓰는 책략을 이탈리아 사람들은 더 많이 사용을 했고요. 영어권 화자가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배상을 제의하는 전략, 요런 게 조금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내가 너한테 피해를 준 사실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영어권 화자들은 힘들어 한다라는 거죠. 이탈리아 사람들은 나의 체면 유지에 신경을 쓰는 그런 문화적인 것이 사과 전략에도 나타난 반면 영어권 화자들은 내가 너한테 피해를 준 거에 대한 그런 그래서 너의 체면을 유지시켜 주려는 전략이 이게 지켜주는 게 문화이고 그게 사과라는 화행 또 언어적 표현에서도 잘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재미있죠. 이 문화권마다 이 사람들의 그런 사고 방식이나 혹은 또 사고 방식이 언어에 표현되는 방식을 살펴보는 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어 학습자가 또 이 대조화용론을 연구한 사람들은 굉장히 언어 교육이나 그런 이문화 간 의사소통에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래서 외국어 학습자가 해당 외국어로 사과 행위를 할 때는 모국어 전이 현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그 때문에 그 문화권에 적절한 사고 전략을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가 쉽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거고요. 내가 문법을 모르고 어휘를 모르는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이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어떻게 언어에 반영되는지는 상당히 또 시간이 흐르거나 그 문화에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야 습득이 되는 그런 능력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저는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이거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 왜 사고 받고 이럴 때 그 땡큐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는 제가 20대 때 미국에 갔으니까 한국에서는 약간 내가 내 돈 주고 물건을 사는데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본 건 아니지만 미국 가서 하게 됐어요. 땡큐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내가 내 돈 주고 사는데 왜 자꾸 고맙다고 해야 되지? 나는 돈을 내고 있고 저분들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닌데 왜 자꾸 저렇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서는 못 느끼다가 이제 다른 문화권에 가서 느끼게 된 거죠. 그런데 조금 그 생각이 어, 나중에는 이제 문화에 따른 차이고 저게 하나의 인사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땡큐라는 표현을 이제 처음에는 잘 사용을 안 하다가 미국 갔을 때도 나중에는 이제 무조건 많이 사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문화 적응력이라든지 문화 관련된 능력도 언어를 합숙하면서 이렇게 향상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요청하기예요. 요청하기도 앞서서 살펴봤던 그런 뭐 사과하기나 칭찬 이런 것만큼 굉장히 사실 요청하기가 제일 연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다른 거보다 요청, 부탁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화자한테 부담을 그냥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는 어떤 요청이든지 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교문화 화행론에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예요. 그래서 요청하기를 굳이 풀어서 써보면 화자 S가 청자에게 H에게 어떤 행위 A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부탁을 하는 발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청 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화자가 청자에게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이에 대해서 청자에게 요구나 부탁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동시에 청자 또한 그 일을 수행해야 하는 데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화행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담이 엄청 작용하는, 청자, 화자에게 모두 작용하는 그런 화행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회성,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요청을 발화하는, 요청을 하는 화자는 보통 내가 요청을 부탁하는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게 아무리 뭐 상하관계, 나이 뭐 이런 걸, 친소관계 이런 걸 다 따져도 어쨌든 요청은 요청이기 때문에 최소화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청하기와 관련된 가설은 요청을 나타내는 표현이 간접적일수록 공손하다라는 그런 가설이 있고요. 그래서 요청하기는 연구가 많이 된 만큼 뭐 이제 요청하기 전략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이 기본적인 틀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러니까 이 기준에서 뭐 한국어는 이렇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특징은 요렇다라는 정도로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블럼 컬카의 1987년 요청하기 전략의 대표적인 9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연구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최근 2020년 연구를 찾아봐도 여기서 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서 약간 수정해서 쓰는 정도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라 용어가 조금 이상할 수는 있는데 서법, 법에 의한 도출, 무드가 아이고 그 여러분이 문법을 공부해 보셨으면 어, 그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그 서법 있죠. 서법 문장 종결 형식이나 이제 종결법에 의한 그런 도출. 그 다음에 그게 예를 들면 부엌 청소해 이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약간 간접적인 요청이 돼요. 여기는 직접성의 정도가 높고요.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간접성의 정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좀 공손 혹은 조금 더 공손한 그런 어, 전략이 되겠죠. 밑으로 갈수록. 그래서 부엌 청소에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청소하라는 그 요청문, 청유문을 직접적으로 이제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부엌 청소해 요청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표현이고, 그다음에 명시적인 수행문은 이제 부탁하다라는 그 동사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화행을 부탁이라는 이 동사를 써서 표현을 한 거죠. 부엌 청소하는 거 부탁할게. 그래서 명시적 수행문 다음에는 이제 약화된 수행문입니다. 그래서 hedged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시적인 요 수행문에서 이 hedge 표현을 써서 울타리 표현 같은 것을 써서 조금 약화시킨 거죠. 부탁했으면 해 이렇게.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의무 진술인데요. 이거는 부엌 청소해야 돼. 이거는 약간 네가 부엌 청소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 해야 된다라는 의무로 이 요청을 바꿔서 설명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소망 진술은 부엌 청소했으면 좋겠다. 제안 형식은 부엌 청소하는 거 어때? 예비 조건 질의는 부엌 청소 해줄 수 있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씩 이제 더 간접적인 그런 요청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9번은 힌트예요. 힌트기 때문에 굉장히 암시적으로 이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암시를 강하고 약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강한 암시는 너 부엌 어질러 놨더라? 이거는 뭔가 비난 같으면서 이제 치우란 뜻인 거죠. 약한 암시는 난 부엌은 항상 깨끗했으면 좋겠어. 이것도 약간 소망 진술 같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제 암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접적인 요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전략을 9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연구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요청하기 관련된 연구들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많이 언급되는 약간 고전적인 연구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영어와 히브리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성과 공손성의 요청 화행에 대해서 순위를 매긴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학생, 그 다음에 히브리어 모국어 과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성과 공손성의 요청 화행에 대해서 순위를 매겼는데 앞서서 살펴봤던 이것 중에 어떤 게 제일 공손한 것 같냐, 어떤 게 제일 덜 공손한 것 같냐, 라고 해서 순위를 매겼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가장 간접적이고 가장 어, 공손한 표현으로는 일단은 힌트 전략 앞서서 봤던 마지막에 강한 암시, 약한 암시 나왔던 이게 제일 덜 직접적이다라고 했고요. 가장 직접적인 것은 공통적으로 이 명령형 있죠. 그 명령문 쓴 거, 부엌 청소회 이렇게 명령문 쓴 서법에 의한 이런 도출이 1위였습니다. 가장 그러니까 직접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화권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공통적인 결과였지만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결과는 공손성의 상대적인 평가에서 두 언어권 간의 차이가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1등하고 꼴등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이거는 좀 이게 더 공손한 것 같아요. 이게 덜 공손한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순위 매김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권 화자들은 소망보다 의무 진술이 소망하고 의무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영어권 화자들은 소망 진술문이 조금 더 공손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부엌 청소했으면 좋겠다. 이게 더 공손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히브리어권 화자들은 반대로 부엌 청소해야 돼. 이게 더 공손하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손성의 정도에 있어서 문화권 화자들이 느끼는 서로 다른 문화권 화자들이 느끼는 것이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예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영부의 예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청 화행을 분석할 때 앞서서 우리가 뭐 전략을 살펴보기도 했는데 그 요청이라고 하는 게 밑도 끝도 없이 대화 상대방이 있으면 나 이것 좀 빌려줘, 나 이거 해줘, 나 이거 읽어줘, 혹은 나 이거 도와줘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보통은 다 뭔가 절차, 구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 관찰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사실 제일 메인은 이 주화행이랑 보조화행이고요. 도입은 뭐 사실 어떤 발어 행위를 하든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요청과 같은 부담감의 정도가 큰 화행에서는 도입이 약간 필수적인 요소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입은 말 그대로 오프너의 역할인데 주의 끌기 표지 혹은 직함, 호칭과 같은 형태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화행, 보조화행 같은 경우는 요청 화행의 핵심이 되는 부분 입니다. 그 보조 화행은 주 화행을 돕는 주변적인 요소인데요.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면 조금 안 와닿으실 수 있어서 여기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교수님 제발 뒷불이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 학기에 꼭 졸업해야 하거든요. 라는 요 요청 화행이 들어간 요 발화가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발화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보통 이메일이나 그 이의 신청에서 이제 글로 이런 거를 보게 됐는데, 어쨌든 발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나의 발화인데, 이제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눠볼 수가 있죠.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어, 주의 끌기 표지, 그 오프너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교수님 부분, 화자의 주의를 끄는 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화행이 이제 요 부분입니다. 제발 뒷불이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뒷불을 달라는 요청 화행의 핵심이 요 빨간색 부분에서 나오는 거고, 보조 화행이 네, 주 화행을 돕는데 내가 이 요청을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꼭 3등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구조가 메인으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 동아리 요즘에 뭐 동아리 활동도 전혀 뭐 학회나 동아리 활동 전혀 못 하고 계실 텐데 동아리 회원들한테 이미 내가 회비를 걷었어요. 10만 원을 걷었는데
모르고 이제 5만 원이 더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추가된 회비 5만 원을 이번 주 내로 내달라는 공지 이메일을 한번 써보시면 대충 써보시면 저 구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앞서서 살펴봤던 도입, 주화행, 보조화행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떠올려봐도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청하기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된 화행이고 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입, 주화행, 보조화행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주화행도 굉장히 그 안에서 또 세분화가 되고요. 보조화행도 그 안에서 세분화가 많이 돼요. 근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거절하기인데요. 거절하기도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화행 중에 하나죠.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화행. 어려운 만큼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는 화행인데요. 이 거절을 저는 정말 잘 못하는 편이라서 참 인생이 피곤해진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면서 살고는 있는데 일단 거절하기는 화자와 청자 간의 미묘한 상호조정 작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거절 화행에서 화용 전이가 더 두드러지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화행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용 전이 그러니까 모국어에 내가 만약에 외국어를 배우고 있다면 내가 모국어에서 하던 거절의 전략 방식이 외국어에도 반영이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거절하기 상황을 사실 외국어에서 다른 상황보다 많이 접할 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화행이고요. 류의 이 한국 분인데 그 이제 영어로 논문을 쓰신 거예요. 이분의 연구를 보면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거절 화행에서 해명이나 대안 제시 또는 거부할 때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과자를 권하는데 친구가 과자를 권하는데 먹기 싫어요. 그래서 거절을 뭐 먹으면 안 되든 어쨌든 거절을 해야 되는데 과자를 권하는데 그걸 안 먹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은 이야기를 하실 건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누가 과자를 권하는데 저는 그냥 배불러요. 아니면 뭐 알러지가 있어요. 다이어트 중이에요. 다이어트 중에는 좀 거절의 이유가 안 좋은 거절의 이유 같아서 일단은 저는 받고 조금 먹는 신용 하다가 안 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살펴봤더니 영어권 사람들은 나 다이어트 중이야 이거 나왔네요. 체중을 조절해야 해. 라고 제가 체중 조절해야 되는 조금 좋지 않은 이유라고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 먹어도 되는데 안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조절해야 되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여기서도 나왔네요. 그 한국어는 나 지금 배가 아파서 배탈이 나서 뭐 약 먹어야 돼서 이런 어, 해명이나 해명이 많았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영어권 화자들은 난 내 노트 필기 아무하고도 공유 안 해. 굉장히 직접적이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국 사람들 안 갖고 왔어. 나는 노트 필기를 아예 안 해. 이렇게. 자, 이렇게 해명을 할 때 한국어 화자는 영어권 화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개인에 따라 당연히 다를 수 있어요. 그 개인의 가치관, 성격에 따라 그냥 개인차일 수도 있는 거지만 굳이 일반화를 하고 패턴을 좀 살펴보면 한국어 화자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모호한 이유를 많이 사용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서 내가 너의 뭔가 부탁이나 뭐 이렇게 권유를 거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의 책임이 아니다. 제3자에게 책임이 있는 상황을 들여서 해명을 하는 문화적인 특성을 보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 논문에서는 어, 영어권 화자들의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한국어권 화자들의 집단주의적 성향이 이 거절하기 화행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개인주의, 집단주의를 대조시켜서 살펴본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현재 지금 94년
이거 연구고 사실 한국인들도 상당히 이런 뭐 굳이 개인주의 집단주의 이걸 나눈다고 하면 개인주의 쪽으로 많이 이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2020년인 지금 연구를 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올지 결과 자체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나는 노트 필기 안 해. 혹은 영어권 사람들은 나는 아무하고도 공유 안 하는 게 내 원칙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가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한테 과제로 내드리기는 할 건데요. 이거를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한 한 실제와 가깝게 자세하게 써보라는 거. 사실은 이거를 제가 다른 친구랑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뭐 5명 혹은 10명 정도로 해서 조사를 해와라 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본인 스스로 혹은 본인이 혼자 산다면 이제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면 본인의 대답을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가족한테 이것 좀 써달라라고 하셔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과제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요 질문은 이제 딱 봐도 어디서 제가 가져온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상황 1하고 2가 있어요. 이제 여기 플러스 P 플러스 D가 있어요. 플러스 P는 여기 P하고 D는 파워하고 디스턴스의 약자를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플러스 P는 나보다 권위가 있는 사람 혹은 연령이 권위 그 힘에는 뭐 연령 변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속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거고요. 아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거고. 그래서 D는 사회적인 거리, 그 친소 관계예요. 나랑 친한가 안 친한가.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가 어떤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이 논문에서는 이 상황을 6개 정도 이제 제시를 했어요. 플러스 B, P 플러스 D, 마이너스 P 플러스 D 이렇게 약간 조합을 해서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는 이제 과제에는 그게 6개 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플러스 P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플러스 D는 나랑 별로 안 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 시츄에이션 2에 있는 플러스 P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 마이너스 D는 나랑 안 친한 사람, 친한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이에요. 그쵸? 그래서 당신은 영국 동아리 신입생입니다. 이번 학기 말 동아리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준비하던 중 잘 모르는 동아리 선배가 오더니 이번 행사 포스터를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도움이 좀 필요한데 시간이 되면 도와줄래? 라는 거에 대한 거절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학년 때부터 잘 알고 있는 교수님, 약간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교수님도 나를 친밀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수님하고 다음 학기에 택할 과목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있는데 교수가 다음 학기 수업에 조교로서 일할 학생이 한 명 있으면 하는데 자네가 할 마음은 없는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절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이럴 때 어떻게 거절할지를 한번 써보고 상황 1하고 2의 거절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뭐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건지를 한번 이제 적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설문, 이거 나중에 또 DCT라고 담화 완성 과업인데 설문에 가깝죠. 주관식 설문. 요 주관식 설문은 제가 이 논문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연구에서는 일단 연구 참여자가 영어가 모국어인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 있죠. 그 다음에 한국 대학생 각각 30명,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 영어, 모국어, 한국어 약간 이상하게 써놨네요. 죄송해요. 영어, 모국어, 한국어 학습자 30명, 그 다음에 한국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중간 언어 화용론, 한국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 거절 화행에 있어서 영어가 얼만큼 전이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한 연구였죠. 그래서 연구 목적은 거부 발화 행위, 거절하는 화행을 조사하기 위한 거였고요. 앞서서 살펴봤던 게 바로 담화 완성거리고 변이는 힘하고 거리만 뒀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 이제 12가지 거절 주화행 그 아까 설문조사를 그 수집을 해서 분류를 해보니 주화행과 관련해서는 12가지 전략이 나왔고 거절 보조화행, 지지화행은 보조화행 이야기하는 거예요. 5가지 정도의 거절 보조화행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에서 모국어 전이가 얼마나 돼 있는가. 영어권 화자들이 한국어로 영어가 모국어인 화자들이 한국어로 거절을 할 때 얼마나 영어적인 요소가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 또 앞서서 그 P하고 D, 힘하고 거리가 이제 변인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힘하고 거리에 따라서 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한국어 교육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면 좋겠다. 뭐 영어권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이런 거절의 그런 전략이 남아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주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2가지 거절 주화행하고 5가지 거절 지지화행이 이제 표로 논문에 있는 걸 제가 여기다가 옮겨 놓은 거고요. 그래서 학습자들과 한국인의 주화행, 거절 주화행, 한국인과 학습자의 거절 보조화행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 나온 예들을 가지고 표의 내용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 놨는데 살펴보면 거절 주화행에는 뭐 대안 제시, 비난, 주저하기, 그다음에 수행, 비수행 혹은 뭐 원리, 원칙 혹은 이유 내기, 후회, 반복, 도움 요청, 제안,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미래에는 내가 해줄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망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고요. 제가 여러 번 과제하기 전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 다음에 예를 보면 대안제 시는 뭐 그 수업 말고 우리 다른 거 듣자. 그 다음에 비난은 아무리 아파도 수업에 왜 빠져? 뭐 주저하는 거는 생각 좀 해볼게요. 싫어, 곤란할 것 같다. 난 게으른 뭐 원리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난 게으른 사람하고는 사귀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에 있어서 거절 보조 화행 같은 경우에는 사과하기, 그 다음에 감정이입하기, 힘들겠다, 너 많이 힘들었겠네, 그 다음에 감사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고 또 이제 이거에 너무 의존하시지 마시고 그냥 과제를 자연스럽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거의 마지막인데요. 불평하기 화행입니다. 불평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네, 물론 이제 사회적인 관계나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에 따라서 뭐 그거는 정해질 수 달라질 수 있겠지만 불평하기도 꽤나 쉽지 않은 화행이에요. 그래서 불평이라는 화행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이런 말이 조금 웃기긴 하지만 이제 의도된 발화수반력을 지녀야 한다. 그러니까 불평이라는 것 자체가 막 직접적으로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조금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나의 불평이 불평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실패한 거잖아요. 나는 불평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못 알아들었어. 저처럼 이제 소심한 사람은 불평을 하고는 싶은데 이제 굉장히 암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전혀 불평이라고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럼 이제 실패한 불평이 되는 건데 불평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쵸? 상대방한테는. 어쨌든 이제 의도된 발화 수반력을 지녀야 하는 동시에 공손의 법칙에도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 그런 화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불평을 하면서 공손하게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왜뭐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혹은 뭐 선생님한테 이렇게 뭔가 불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나의 사회적인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그 사람과 나의 사회적인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불평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불평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절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그런 화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평은 뭐 어떤 식의 불평이든 간에 체면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행위예요. 그래서 청자한테 책임이 있고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 네가. 그게 뭐 경중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너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네, 이것도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의도한 바와 달리 아예 불평으로 못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감정을 크게 상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자한테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본인이 한 일에 대한 비난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기 힘든 화행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불평하기에 대한 연구는 어, 그 뭘까요? 불평하기에 대한 연구는 요청만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인 학생과 한국어 영어 학습자의 불평화행 비교 연구를 살펴볼 텐데요. 이것도 꽤 오래된 연구긴 해요. 그래서 교수한테 여러분이 내가 받은 학점에 대해서 불평을 할때 이제 문화권별로 좀 살펴봤는데 이것도 이제 미국에 계시는 한국인 연구자가 영어로 쓴 논문이었어요. 제가 여기 사이트를 안 해놨네요. 인용을 안 해놨네요. 그래서 미국 사람은 한국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불평 화행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교수가 나한테 낮은 학점을 준 이유를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뭔가 내가 성적이 안 좋은 이유가 뭔가 나의 뭐 과제나 시험에 서술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교수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교수님의 관점만 보고 있지 제 관점은 전혀 인정을 안 하시는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한국인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성적이 좀 낮게 나온 것 같아서요. 혹은 이제 여러분이 성적 이의 신청할 때를 보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성적이 좀 제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온 것 같아서 영역별 성적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낸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이 불평에 해당되는 화행은 없고 제가 봤을 때 어, 불평을 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냥 성적 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예, 발화나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데 사실 나의 학점에 의문이 있고 뭔가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클레임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인의 경우에는 불평 표현의 유형 자체가 좀 덜 다양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기 화행도 사실 찾아보면 연구가 좀 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다른 화행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이었고요. 불평 자체가 빈도수가 아주 높지는 않다라고 해요. 당연히 약간 그런 제도화된 상황 있죠. 뭔가 고객센터 아니면 서비스 상황 이런 데서는 왜 불평, 불만이 상당히 많이 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일상적인 대화를 놓고 봤을 때는 이 불평이 상당히 고도화된 그런 적절성을 요구하는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화행이기 때문에 조금 연구가 덜 된 편이긴 해요. 다른 것보다. 그래도 대표적인 화행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행에 대해서 문화권별로 어떻게 사용 양상이나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그걸 살펴보는 건 굉장히 재미있고 또 유의미한 그런 연구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고, 특히 이제 적용을 할 부분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여기서 소개해드린 연구들은 언어 교육에 시사점이 많은, 그걸 염두에 두고 한 연구들이 많기는 했는데, 뭐 꼭 교육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맨날 얘기 나오는 그 다문화 사회, 멀티컬처리즘이라든지 항상 다문화 사회라든지 다인종 사회라든지 뭐 문화 간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강조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이제 굉장히 뭐 연구 자체는 연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작은 현상을 가지고 이제 깊이 있게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렇게 축적이 되면 음, 인문학적인 그런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생활이나 뭐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실용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평하기까지 살펴봤고요. 네, 다음으로는 방금 우리 살펴봤었던 화용에 대한 또 화행에 대한 그 연구들이 꽤 많았잖아요. 사실 이거보다 정말 많아요. 정말 정말 많은데 이제 제가 아주 일부만 그것도 이제 예전 연구들 중에서 좀 많이 언급되는 걸로 소개를 해드린 건데 이 방금 소개드렸던 연구들의 대부분은 요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결과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뭐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게 이렇다, 이런 문화권에서는 저렇다 이제 그 결과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연구의 과정을 살펴보고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었던 이 담화 완성 과업이라는 DCT를 가장 많이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요거 도입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던 이 문화 간 화행 실험 프로젝트에서 연구 방법으로 사용을 하자라고 해서 고안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문화 간 화행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 양상을 살펴봐서 뭐 교육적인 함의 이런 것들을 도출해내자라고 했던 굉장히 큰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했던 방법이고 이게 정말 많이 이후에 사용이 됐어요. 언어학이나 화용론에서 특정 화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발화 상황을 수집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제 그러기 좀 어렵고 어려운 상황 그리고 또 이제 좀 대량으로 통계적으로 뭔가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약간 통제를 해서 상황이나 변인들을 통제를 해서 약간 설문조사식으로 받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거고요. 앞서서 잠깐 그런 제가 연구 소개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역할극의 상황인데 이제 일방향적인 역할극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이라면 대답할 것인가를 적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랑 다른 사람의 대화는 글로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설명, 그다음에 간단한 상황 설명 뒤에 간단한 대화가 이어지고요. 그 대화의 마지막 부분이 비어 있는 거예요. 대화의 말 순서가 비어 있고 이를 연구 참여자가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해야 하는 말 순서를 통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아주 크게 통제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특정 의사소통 행위를 이끌어내도록 상세한 문맥이 제공돼야 합니다. 그래서 문맥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주고 그다음에 대화도 최대한 자연스러운 대화를 뽑아내서 마지막 말 순서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형식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객관식 설문조사하고는 다르기는 해요. 문맥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주어지고 내가 어떻게 말할 건지를 이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보여드리면 이거죠. 아까 봤었던 그런 상황 주고 어떻게 말을 할 거예요. 라는 것도 있고요. 그거 외에 저기 제가 상황 여기 10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객관식에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이런 형식은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구의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쓰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인식의 차이라든지 문화권의 차이를 아주 이제 개량적으로 보여주고 싶을 때, 아니면 인식의 차이 같은 것을 개량적으로 보여주고 싶을 때 이제 대량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제 하는 형식이고요. 보통 질적으로 혹은 화행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주관식 형식을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 객관식도 참고로 보시면 교수님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데 같이 하자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당신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하기 싫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를 주관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이제 고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통계 처리하고 뭐 일반화하기에 좋은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담화 완성 과업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현재도 사용되는 방법이기는 한데요. 예전에 비하면 한창 이게 유행했던 90년대 초반에 비하면 확실히 사용 빈도가 많이 줄기는 했어요. 네, 그렇게 사용 빈도가 줄어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담화 완성 과업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 실제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담화 완성 과업의 이제 단점, 이런 비판점들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가 담화 완성 과업은 모국어 화자의 직관에 기반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 모국어 화자들이 약간 상상 속에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실제 대화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연구자가 그냥 상황을 가정하고 만들어낸 고안된 그런 고안된 설문지고 이거는
그 사람의 직관에 의한 것이다. 근데 그 직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골라토 2003년에서는 Studying Compliment Responses라고 해서 이제 칭찬에 대한 응답을 연구를 한 논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칭찬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서 DCT하고 그 다음에 실제 발생한 대화 있죠. DCT로 모은 자료와 그 다음에 실제 대화 자료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길 et al 같은 경우는 이제 request 즉 요청하기 화행을 모아봤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DCT하고 담화 완성 가업의 결과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라토의 예를 설명을 해드리면 담화 완성에 있어서 담화 완성 가업을 사용한 경우에, 그러니까 DCT를 사용해서 수집한 결과에서는 칭찬에 대한 응답으로 땡큐가 제일 많이 나왔대요.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라서 독일어권에서 연구를 했는데 단케라는 땡큐에 해당하는 그 표현이 제일 많았다고 해요. 근데 실제 대화를 녹음해서 살펴보니까 칭찬 화행이 나온 그 해당 맥락에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단케가 나온 것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담화 완성 과업만큼 대량의 자료를 한꺼번에 수집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실제 대화 녹음 자료를 꽤 많이 봤죠. 칭찬 화행을 50개나 모았다는 건 굉장히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땡큐라는 표현은 한 번도 사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화 완성 과업이 보여주는 결과와 실제 대화가 보여주는 결과가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게 담화 완성 과업을 가지고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는 것. 그 다음에 그런 연구 결과. 일반화된 내용들은 사실 신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받아들여졌고요. 그다음에 담화 완성 과업은 여러분이 설문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설문조사의 장단점 잘 아시잖아요. 대량의 자료를 짧은 기간 안에 많이 수집할 수 있고 일반화는 데는 좋지만 실제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이런 화용론 관련된 연구에서는 조금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 상황하고는 다르고 설문조사의 특징상 사실 특히 뭐 거절이나 무응답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땡큐 같은 경우 칭찬에 대한 응답에서 무응답이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설문지를 받아들면 뭐라도 써야 될 것 같은 내가 무응답이라고 쓰는 것보다 그냥 뭐라도 써야 될 것 같은 마음에 뭔가를 쓰게 되고 그러면 사실 실제 내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불성실한 대답 귀찮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물론 뭐 일반화나 개량화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언어 사용의 실제적인 면, 언어 사용의 양상을 보려고 할 때는 음, 실제 담화를 보는 게 훨씬 유의미하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사람들의 언어 사용 양상이 아니겠는가. 라는 의견들이 많이 받아들여져서 사실 화용론에 있어서 사실 더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롭고 어떻게 보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발화를 수집해서 그걸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은 항상 상호 형성되고 상황과 맥락에 민감하고 특정 환경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인식을 한다면 담화 완성 과업보다는 사실 실제 사람들이 발화를 한 실제로 일어난 대화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대조 활용에 대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